뭐 앞쪽에서 너무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뭐 미국,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우리 경제적인 걸 해주셨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것, 현재 돌아가는 것을 그러면 우리의 반쪽인 북은 어떻게 쳐다보고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대단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냐, 먼저 앞쪽에도 있었지만 이것을 신냉전으로 규정할 것이냐, 뭐 말 것이냐, 이 논쟁을 떠나서 이걸 정확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정확히 나오겠죠. 북도 분명히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닐 겁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참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북의 소위 이런 어떤 현안이라든가 돌아가는 그 세상살이들이죠. 안보 환경 이런 것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독재다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오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대단히 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뭐 과거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지만 대단히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양쪽의 지금 현재 정권을 비교를 하면 훨씬 현 정권보다, 더 대놓고 이야기하면 전임 있었던 정권보다 훨씬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이 더 뚜렷하고 더 명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게 뭐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바뀌었다가 아니라, 저는 이미 이 연장선, 지금 있는 이 연장선이 이번 정부 와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정부 바뀌어서 뭐 이렇게 외교 실패했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솔직하게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지금 대북 문제라든가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가 이번 정부의 문제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지난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연장선입니다. 딱 1년 전에 작년 5월 21일과 올해 5월 21일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한미정상회담이 있었죠. 작년 한미정상회담과 올해 한미정상회담은 거의 쌍둥이입니다. 정권이 달랐는데요. 내용만 놓고 보면 쌍둥이입니다. 누가 더 친미고 누가 덜 친미다? 이야기할 거 없어요. 사실. 그래 놓고 뭐 이번 정부 같다 저런 정부 같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뭐 북한 펴는 게 아니라 북은 명확하게 지금 발빠르게 되게 탄력적이고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모호성, 뭐 전략적 뭐 자율성 이야기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것을 대단히 한쪽으로 이제 기울여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전략적 선택이 별로 없다. 아주 한쪽으로 치우쳐졌지 않느냐. 아주 모호성이나 전략적 자율성이 아니라 아니 그쪽으로 줄 섰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대단히 북한이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북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치우친 것은 우리의 동맹하고 틀리거든요. 동맹적 선택은 정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북은 그것을 정말 뭐 바지가랑이 붙들고 그 바지 밑에 숨은 게 아니거든요. 러시아와 중국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이용해서도 자신의 정권과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이 구조 속에서 자네 실질적으로 지금 뭐죠?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중 전략적 갈등이 이런 것들 하면 실제 사실적으로 실효적 제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미국에서의 유일패권 체제에 있었다면 제재는 가능해요. 하지만 양쪽으로 나눠 있고, 아까 앞에 선생님 말씀을 비하면 인구로 따지면 90대 1인데, 90대 10인데. 예. 뭐 세상의 어떤 부라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경제적인 크기를 보면 아직 90대 1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쪽 진영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땅의 크기, 그 다음에 숫자, 인구의 숫자는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냥 제재가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요. 북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걸 대단히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냉전이냐 뭐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냉전이라고 규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북이 신냉전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예, 저는 친북이어서 아니 북이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이 신냉전의 문제 가지고 여러 학자들하고 논쟁을 좀 벌이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냉전, 미중 간에 있었던 미중이 아니죠. 미서 간의 이 시기를 냉전 시기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극이라고 하죠. 양극 체제. 예, 라고 했는데, 냉전이라는 건 정확하게 뭐 규정을 하면 사실 전쟁으로 무력적인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직접적인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어떤 경제 외교 수단에 의한
국제적 대립을 다 통칭한 거거든요. 근데 이 통칭이 과거에 미소 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라면 양극적 냉전이라고 생각해요. 양극적 냉전이라고 해요. 근데 꼭 양극 체제만 냉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쩌면 다극적 냉전이라는 차원도 쓸 수 있고요. 오히려 전 다극적 냉전보다 훨씬 더 무극적 냉전이죠. 과거의 미소라는 양극적 냉전 체제가 군사적 냉전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급망 이런 거 하면 이제 전쟁은요. 군사적으로 갈등이 있나의 문제가 아니라 배급망 전쟁도 전쟁이에요. 그렇죠? 안보의 영역에서 옛날에 땅, 하늘, 바다 이 세 가지가 전장터였다면 이제는 땅, 하늘, 바다는요. 하나의 전장터예요. 정해진 하나의 전장터고 나머지 두 개의 전장터가 다시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 바로 사이버 공간. 예. 또 하나는 우주. 실제적으로 지정의 공간이 달라졌거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공간이 바로 경제라는 영역에 새로운 어떤 공간이 또 생겼고요. 또 여기에 핵태세 공간이라는 또 이상한 공간이 생겼어요. 이미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지정학적 공간에서의 감만 가지고 냉전이 아니다. 과거같이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안보의 영역이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으로 공부한 거 가지고 이게 지금 냉전이 아니야. 이렇게 싸울 때 아니에요. 냉전 맞아요. 맞습니다. 무국적 냉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왜 무국이냐 뭐 이런 거는 뭐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만 결국 미국이 아까 말씀 저 너무 과다한 게 미국이 결국은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미국이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를 저는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990년도에 소련이 없어지고 사회주의가 붕괴된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당 부분 20에서 30년을 우리가 단극 체제에 살았어요. 그전에는 양극이라고 하는 미소에 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반 나눠서 소련이 반을 데리고 살았고요. 반을 미국이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전 세계 200개국을 미국이 혼자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데리고 살아보니까 미국이 쓸 돈이 너무 많은 거야. 무슨 짓이겠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반 데리고 살 때는 말도 좀 잘 듣는데 이쪽은 말도 잘 안 들어. 테러 국가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부에 갖고 있던 게 점점 뭐랄까요? 떨어지는 양이 더 빨라진 거죠. 그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게 이제 중국이 올라오고. 그러면 지금 있는 국면은 아까 저는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 패권 동의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반 나눠서 말 잘 듣는 놈 데리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이 국면 자체를 미국이 의도적으로 다시 반 나누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치와 이념 이야기하고 그 가치와 이념에 맞지 않은 것은 수정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몰아붙여서 밀고 나가는 거죠. 결국은 반동 내서 이쪽을 내는 말 안 듣는 놈 쫓아내서 같이 살다가 결국은 이 승자를 알 수 없어요. 미국이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쪽 진영이 진다? 그거는 단정하기 어렵죠. 여러분들한테도 묻고 싶지만 지금의 미중, 미러 이 갈등 구조나 이 대결 속에서 미국이 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소련, 미소도 마찬가지죠. 이 양군에 가는 상황 내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 미중, 이 전략 구조, 무국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혼자 다 끌고 갔다가 지 혼자 모든 걸 책임지고 망하는 것보다는 반쪽으로 날아가고 가다가 이쪽이 또 과거에 소련 나가듯이 중국 날아갈 수 있어요. 훨씬 그게 나은 거죠. 저는 이래서 미국이 지금 편가르기를 확실히 하고 자기 편을 맡는데 과거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다른 점은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양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극성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공공재라고 하는 자기 밑에들한테 줄 수 있는 안보와 경제에 대한 뭐랄까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존재해야 되죠. 그게 극성이거든요. 힘이 극성인데요. 왜 지금 무국이라고 그러냐? 지금 어느 나라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죠. 미국도 지금 대빵력 노릇하고 있지만 극성으로서 자기 군사력이나 자기 경제력을 갖고 밑에 있는 국가들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중국도 안 되고 러시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대신 뭐냐? 아까 말씀하셨지? 미국은 자기 살자고 이제 피를 빠는 거죠. 피를 빠는 거죠. 근데 그 피 빠는 데 들어가서 우리는 피는 빨리고 미국은 자기 부만 늘리고 있죠. 근데 이 구조가 조금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지 극단적 어떤 양극체제가 제로섬이 아니라 미중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게 서로가 뭐랄까요? 약간의
그 우리가 짬짬이라고 통상 이야기하는 예, 뭐죠? 카르텔 구조죠, 사실요. 카르텔 구조. 예. 그러니까 대단히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이 구조를 북은 대단히 인식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극단적 구조가 아니고 짬짬이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한쪽에 완전히 올리라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미중이나 러시아의 이 구조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저는 이거를 동맹 구조가 아니라 경사됐다고 표현합니다. 북은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선택하거나 동맹 구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위 주체 외교라고 하는 것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북은 사실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가장 큰 외교적인 게 뭐냐면 주체 외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 외교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간 것을 주체 외교를 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걸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선택을 완전히 한 게 아니라 저는 경도 때는 경사되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한 자신들이 이때까지 생존 논리로 이야기했던 주체 외교를 최소한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살리면서 그 경도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정권 체제의 안정성을 상당히 보장을 받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실효적인 어떤 제재의 해제라든가 무용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결국은 미국하고는 등지는 거 아니냐. 여전히 미국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는 이제 북 입장에서는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히 뭐 이런 신냉전 구조라든가 아까 제로라는 게 무국이전 시대가 도래했고요. 이런 강대국 간의 정치가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구도 속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미연합사령관 출신 한 사람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법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예, 북한을 미국의 동맹국으로 만들면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우리 그 신문들도 뒤에서 특비하고 막 엄청난 방안인 것처럼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황당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가능했던 시점이 저는 있었다고 해요. 1990년부터요. 육자회담 그 시점까지 어쩌면 그때까지도 안 가고 올브라이트 방북했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없었고 미국의 당국이 맞아요. 그러면 그 시기는 미국이 북한을 동맹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동맹국을 만드는데 미국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미중의 갈등 구조 속에서 이쪽 진영을 같이 이런 걸 수령국가로 밀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을 받아들인다? 근데 받아들일 때는 그냥 못 받아들이죠. 예, 북한이 바뀌어요. 그걸 버리고 중국을 버리고 러시아를 버리고 핵도 버리고 그래야 이제 동맹국이 되는 거지. 버리지도 않았는데 동맹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은 전부 그냥 미국을 쳐다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결집이 되겠습니까? 결집이 안 되거든요. 예. 갖다나 지금 돈도 별로 없는 나라에서 예. 북한 하나 문제 해결하자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북한을 그냥 동맹국으로? 일단 현재 상태에서 미국의 동맹이라는 단어에는요. 옛날 동맹하고 달라요. 앞에 단어가 두 개의 글자 붙어야 돼요. 반중동맹이라는 단어가 붙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북한을 동맹국으로 만들려면 반중연대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이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실제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북이 그걸 모르지 않죠. 사실요. 그런 구조 속에서 지난 바이든도 있고 지금 트럼프도 있고 바이든도 있고 앞으로 북한이 지난 한 30년 동안 미국의 대선을 몇 번 겪으면서요. 엄청난 학습 효과를 저는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거를 기간 중에 대북 정책이 안 돌아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했고요. 이제는 이 미중이라는 전략 구조 속에서 미국이 소위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개념에서 자기한테 먼저 양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설령 양보와 손 치더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뒤집어지는 거죠. 리비아 사태도 보고. 그렇죠? 뭐 수교 맺고도 뒤집어서 죽여버리는 당국이니까. 예, 이런 국면 속에서 북한이 뭘 믿고 가겠어요. 그러니 결국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남쪽이죠. 예. 결국 남쪽이 뭐 지난 정부도 뭐 저는 크게 뭐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이번 정부로 돌아오면 결국 이번 정부 다음 정부 얼마나 긴 세월 우리가
한미동맹에 또 이렇게 목을 메고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북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겁니다. 사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속된 말인데요. 트럼프만큼 사실 돌아이 예. 트럼프 같이 정도의 예, 대통령과 그 다음에 촛불 85% 국민 85%가 촛불을 들어서 만든 대통령이 못했어요. 북한 문제 못 풀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담대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말 담대한 정책을 못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왜 나왔겠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실 저는 트럼프와 우리 대통령의 촛불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왜? 정말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야, 이 정도 되면 믿고 한번 나가보면 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우리가 못 깼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담대하지 못했고, 소위 말해서 담대하다는 것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군요. 위협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위협에 도전해야 되는군요.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우리 이 땅에 나타나든, 앞으로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나오든, 미국 중의 갈등이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한도에서 선대선 강대에서 남쪽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미국이든 북을 향해서 선을 먼저 보여줄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보는 거죠. 이건 저는 그냥이 아니라 대단히 상식적인 문제고 객관적인 문제라고 봐요.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판단을 못 할까요? 그러니 당연히 미중 구도소에서 미로 구도소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치우쳐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자, 시간이 대충 됐죠? 아직 멀었나요? 자, 그래서 계속 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미국의 틀을 타입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저는 국제연대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 북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중에 재밌는 모습 중이 여러분들 북한의 지금 국무위원장이죠. 예, 국가의 수반으로 국무위원장인데요. 국무위원장의 영어 명칭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영어 명칭이 프레지던트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예,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씁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인민무력성이라는 이 국가에서의 소위 기구를 국방성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혹시 이번에 핵 법령을 하면서 핵 지휘 체계를 지난번에 하고 최고사령관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지휘권을 누가 가지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국무위원장이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제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북한이 과거에 정상국가가 아니었다는 건 아니지만 대단히 국가적 개념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제사회 보편적으로 이제 나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북한이 SDGs라고 지속가능 목표에 대한 그 보고서, 물론 그 보고서 내용에 허술도 한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 실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세계 규범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떻게 놓고 보면 대단히 국제사회로 들어오려는 노력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으로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제연대를 통해서 저는 세상적으로 나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세상적으로 나오는 노력을 과연 누가 도와주고 누가 손을 끌어주고 누가 손을 잡아주는 게 가장 좋은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손을 잡는 게 맞는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미국에 대한 이 모습이나 대남 인식은 바뀔 수 없다고 그냥 딱 고정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군사력을 보시면 군사력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지나가겠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핵 독트린이라는 것, 지난 2013년에 했던 것을 최근에 이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핵 독트린을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지난번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환경을 보면 결국은 핵교리를 병확하게 해야 될 만큼 핵무력이 더 강화됐고 그 말은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북미 간의 대화의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미중 대화, 또 한미일이라든가 한 번 더 이런 대결 구도가 북한한테 이런 핵 독트린을 발표할 수 있는, 채택할 수 있는 어떤 명분과 자신감을 분명히 줬다고 보고 있고요. 이 핵 법령에 담긴 메시지를 놓고 보면, 크게 본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린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소국적 안전보장이라는, 그러니까 핵을, 물론 동맹국가들하고 해서 자기들 공격하는 국가에 한해서는 하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고는 핵을 사용하지 비보유에서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소국적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확산을 금지하고 있다. 이 모습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를 상대하겠다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무위원장의 유의적 지휘 체계와 또 핵무기 사용에 대한 5가지 전제 조건. 참 이 부분이 좀 모호하긴 한데요. 명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핵을 사용해. 뭐 자냐면 뭐 우리 국가 이익이라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명확한 측면이 있는데 이 명확한 측면이 모호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항을 인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건 북한 정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하냐에 따라서 악의적으로도 보일 수 있고 또 선의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악의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어찌되었든 저는 이걸 통해서 북이 나는 이럴 때는 무조건 핵을 쓸 거라고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를 암살하겠다는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쓰겠다고 했어요. 명확하거든요. 그렇다고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갖고 왔던 정말 불가능했던 우리 어쩌면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갈아먹었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전 비핵화라고 봐요. 저 비핵화 단어의 유혹에서 좀 유혹에서 극복을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북한이 이야기한 5가지 조건을 구체하는 어떻게 하면 북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인가라는 저는 그걸 불용핵화라고 표현하는데요. 불용핵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렇고 미사일 쏴서요. 제가 이 페이지를 만든 게 사실 작년에 만든 페이지입니다. 예, 작년에 이미 만들고 했을 건데 이미 여러분들 뭐 핵실험 이야기하는데 저는 핵실험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언젠간 할지 모르겠지만 예, 지난 6개월 동안도 핵실험 안 한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핵실험 많이 했는데 핵실험 어쨌든 제 말대로 안 했습니다. 핵실험보다 ICBM 실거리 발사 제가 어젯밤에 일어났던 거는 미리 벌써 반년 전에 예측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형 잠수함 SABM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러시아에 경사되어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9.19 군사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사실 국방부 장관, 국정감사에서 바로 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약간의 파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미 언급이 됐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무엇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군인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경제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북도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군사적인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9.19 군사 합의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